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설 산업의 ESG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성구라고 합니다. 귀하고 알찬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ESG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라든지 도입에 관한 부분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건설 산업에 좀 어떻게 조금 적용하는 것이 좀 좋겠냐는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일종의 좀 문제 제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ESG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논의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포용성장이라는 것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기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산업에서는 이전부터 이 생산체계 자체가 워낙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협력이나 불공정,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시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것도 사실상 한 2010년 정도를 전후로 제시된 용어였지만, 사실상 2020년 정도 들어와서 굉장히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과연 이 ESG도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시들해지는 메가 트렌드까지 가지 않을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SG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 혁신, 세계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심화된 것 같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로는 저희가 백신만 하더라도 국가적인 양극화까지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ESG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좀 기존의 주주자본주의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외부 효과나 대리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내재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ESG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ESG는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 요거를 이제 조합한 단어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이전에 제기되었던 것들이 합쳐진 것으로서 최근에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가 왜 중요한가라는 걸 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 측면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ESG 관련된 규제가 최근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기업이 스스로 지금 ESG를 준비하는 데 큰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ESG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ESG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재무 성과, 그리고 비재무 성과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기회의 증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측면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좀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투자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ESG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같은 비재무 요소들도 고려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 UNPRI 서명 기간이 최근 한 1, 2년 정도 지나면서 한 50% 이상 증가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ESG 투자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2020년까지 이미 한 40조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고, 여기 2030년 정도 가면 3배 이상 증가한 13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많은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ESG를 검색한 이제 구글에서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ESG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이런 영향이 조금 더 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까지도 ESG에 대한 관심도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 조사를 최근에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 이외에도 이제 소비자 관련 연구를 하는 곳에서 ESG 실천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기왕이면은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겠다는 이제 답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객 응대 차원에서도 ESG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에 뭐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ESG와 유사하거나 조금 개념상으로는 조금 작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ESG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자본주의 4.0이라든지 뭐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뭐 포용 성장 이런 것보다는 개념상으로 조금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 구조가 좀 포괄된 측면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좀 주체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포용 성장을 하자, 뭐 경제 민주주의를 하자, 그러면 이게 기업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건지 정부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이런 중간에 경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ESG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업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 투자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는 사실상 원활하게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투자,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또 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ESG는 뭐 올해 들어서 사실상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계속 확산되고 구축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 산업에 있어서 그럼 ESG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ESG는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건데, 자, 이거를 건설 산업에 조금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건설 산업의 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건설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독점자가 있고, 이제 발주자의 주문과 생산에 의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상 가격이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수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조업과 다르게 토지를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먼지, 뭐 오염, 각종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업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크게 되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장 생산과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업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기본적으로 분업 시스템이고 거래 비용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가 들어오면은 이 전문건설업체가 하부 이 전문건설업 종류가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9개 기업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뭐 장비업자들, 기계업자, 그리고 자재업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 100개 이상의 사업자, 뭐 많게는 1000개까지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 그리고 불공정 이런 문제들은 항상 건설업에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산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계속 생산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 그리고 거래 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반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설업의 특성을 봤을 때 건설산업의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제가 협력도 같이 한번 건설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는 뭐 결국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친환경 건축의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판 뉴딜로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도 결국은 디지털 뉴딜이고 친환경 뉴딜 측면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서히 건설 시장에 좀 적용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쪽에서는 이제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설 산업이 이제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산업이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언론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강주광역시에서 그냥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건설 산업에 굉장히 많이 여론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사고와 불공정과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해결돼야 조금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와 협력 쪽에서는 기업 윤리 쪽을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요소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뭐 기업 승계 그리고 내부 거래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도 요 지배구조 G 측면에 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ESG 관련된 건설 산업의 이제 실태와 인식이 지금 어떤가에 따라 어떤지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것들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조금 대표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뭐 일단 건설 산업 하면은 뭐 여기 건설업에 뭐 종사하거나 관계된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부동산하고 또 건설하고는 또 조금 좀 이질적인 또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문제, 부실 공사 문제, 부패 문제, 그리고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안전, 낙후 산업, 3D 업종이라는 여러 가지 인식들, 그리고 생산성도 사실은 이게 생산성은 제가 항상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인데 일단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한 60% 정도로 건설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낙후된 산업, 좀 부패된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는 측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능별 부정부패 인식 심각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건설 건축 분야가 1등을 했고요. 2019년에도 1등을 했고 2018년에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어서 이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건설 산업이 좀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산업재해 사고 사망인데 건설업도 사실 안전이 가장 큰 이슈라서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 사망이 줄어드는 추이에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 산업이 여러 가지 E, S, G 이런 측면에서 다 조금 아직은 여건상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데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 생산을 하고 단품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용 근로자가
비중,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조업이 80%가 이제 훨씬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건설 산업은 50%가 채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업 직종별 근로자 분포를 보면은 임시직 근로자가 약 5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시직 근로자는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고, 이제 나머지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저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설 산업에서의 불공정, 건설 산업에서의 갈등 얘기를 하면 전부 앞뒤 단계의 이 사람들끼리 갈등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자는 발주자한테 가장 불만이 많고요. 하도급자는 원도급자한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자재업자, 장비업자들은 하도급업자들한테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불만의 이유는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계속 서로가 적대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성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별 건설 노동 생산성 이제 조사인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스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게 한 60%, 조금 더 심하면은 한 40% 수준까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어서 뭔가 조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산업의 지금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변화시킬까에 대해서는 다들 뚜렷하게 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해법을 내놓는다 해도 당장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G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되고 산업에 이제 정착이 되려면 건설 산업에서 조금 어떻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대표적인 업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한 10개에서 20개 남짓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ESG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대, 삼성, GS, DL, 그리고 대우, SK, 쌍용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ESG의 키워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삼성도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GS도 미래 기술을 통해서 ESG를 조금 적용하겠다, 친환경 공법을 쓰겠다, 대우건설도 스마트 건설 기법을 현장에 도입하겠다, 쌍용도 폐기물 순환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자원 절약으로 이어가겠다, 탄소를 중립하겠다. 자, 대부분 좀 유사한 키워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산업과 이제 건자재 산업이라고 하죠. 건설과 좀 관련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ESG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 대기업들이 현재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업체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건설업체를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건설업자로 따져도 지금 건설업체가 한 7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전기공사 업체라든지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20개 정도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현재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대형사 그리고 상장사 위주로 ESG를 도입하고 준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좀 이 도입 자체가 여건상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SG가 주로 투자 관련된 이제 요인이 ESG를 좀 활성화되게끔 하는 동인이 되는데,
사실상 중소건설업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금융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은행 차입을 통한 간접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ESG를 준비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단기적인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설업은 가격 경쟁 위주로 임낙찰자가 선정되는 구조인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수주가 이제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 중소기업이 ESG에 지금 현재 당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른데 중견기업에서 이제 ESG 걸림돌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중견기업연합회에서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업무와 비용 증가로 나타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시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방향성은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시했었던 키워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있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뭐 심플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좀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건축 방법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건축은 한국판 뉴딜과 좀 연계해서 그린 뉴딜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탄소 생산 방식을 확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은 당연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이 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로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윤리 경영 여러 가지 뭐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한번 키워드로 빼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이제 이 ESG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제가 위에서 방향성 도출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건설 산업이 ESG를 좀 적용하고 확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결국은 친환경 건축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건설 산업의 스마트 그리고 디지털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스마트 디지털화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E와 S를 전부 다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안전 강화도 S 부분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 이런 것들이 건설 산업에서는 가장 기묘하기 때문에 좀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뽑아봤고 그리고 지배구조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동반 성장 그리고 건설업의 사회공헌 늘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4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친환경 건축 강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에 대응하는 것일 거고 일단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전부터 무슨 그린이라는 용어도 엄청나게 많이 써왔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현실에 빠르게 이제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2024년까지죠.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건설 산업에 있어서 이 그린 뉴딜 추진 과제를 보시면은 저기 뭐 그린 리모델링, 뭐 기반 시설 녹색화, 제로 에너지, 모듈러 및 OSC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연구 단계와 적용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뭐 내년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조금 건설 산업도 친환경 분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친환경 건축이 이어지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이게 가장
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이 가장 큰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뭐 유엔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 건축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 로드맵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30년까지도 좀 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건설 시장에 녹아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인데요.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화는 E와 S를 동시에 조금 충족하는 건설 산업의 좀 핵심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건설을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현장 중심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 중심 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 산업도 이제 언젠가는 제조업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화 된다라는 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오염 문제를 좀 감소시켜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뭐 이 건설 산업의 이 생애 주기상 뭐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 시공 부분, 그리고 운용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그냥 한번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전 단계가 좀 융합되고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모듈화되면은 현재보다는 건설 산업이 조금 더 안전한 산업, 조금 더 스마트된 산업, 조금 더 괜찮은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 산업이 그러면 디지털화되면은 얼마나 좋아지냐?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올 초에 한번 분석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이 스마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은 여기 지금 뭐 생산성이라든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사고율이라든지 환경오염, 시공 품질, 공사비, 고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인력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신 현장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 조금 양질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를 잘 넘긴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ES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 산업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건설 산업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한 52%가 지금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분류상 건설 기계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게 어떨 때는 건설 산업의 사고로도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연구도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 건설 기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뭐 국토부에서도 뭐 타워 크레인 문제라든지 이런 개선점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자,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건설업의 또 부정적인 인식을 좀 탈피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좀 이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건데 또 자동화, 로봇화 이런 첨단 기술이 또 건설 산업에 적용이 된다라면 이런 안전적인 측면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다들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또 뭐 이런 원고를 썼는데 늙어가는 주택, 사라지는 도시. 그리고 유선정 교수님께서도 소멸 얘기를 예전에 하는 걸 되게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주택 부분은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이상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50%를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주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이 구축된 게 전부 다 이제 80년대부터 집중이 됐기 때문에 80년 전에
1980년에 지어진 기반 시설도 지금 훌쩍 다 40년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공 SOC의 노후화도 가장 큰 이 건설 산업의 이제 역할,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후 인프라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되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여러 가지 이 노후화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게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걸 인지해서 새로운 이제 법률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안전과 좀 연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반 성장과 사회공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건설업은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적대적이고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그럼 왜 불공정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이제 부족한 공사비의 예를 들고 그리고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부족한 공사비가 가장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뭐 1,000억에 나온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단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라고 저희가 한번 뭐 여러 가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게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역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적인 영역까지 가면은 사실상 얼마가 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건설업체가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공사비가 떨어졌지 이걸 정부를 왜 원망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낙찰 제도 자체를 좀 가격 중심에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최고 가치를 두는 걸로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부정부패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일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좀 이런 처벌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산업 내에서는 뭐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측에서 좀 잘 못해 왔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ESG가 계속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조금 더 확산된 것이고, 그리고 건설 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대응이 쉽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확산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인식 조사를 아직 나온 게 없는데 해보면은 ESG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아마 응답하는 비중이 어쩌면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와 확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의 대부분 역할이지만 정부가 조금 ESG 확산을 도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서는 뭐 시공능력 평가액 같은 것들을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ESG도 뭐 이런 공시나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공시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대기업이나 희망하는 기업이 평가에 참여하겠지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뭐 임낙찰이나 가점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면은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포스코 쪽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포스코는 이제 하대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ESG를 평가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좀 내부 방침을 또 가지고 있고, 이제 건설 이해관계자들이죠, 협회나 이런 곳들에서도 ESG 교육을 조금 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조합들이 있는데, 이 공제조합들이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하고
매년 공제조합들은 건설업체의 신용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ESG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신용평가 방안에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산업에 서서히 녹아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확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좀 구축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ESG로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건설 산업 내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 산업에서는 그럼 ESG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좀 구축 방안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전문 기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공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제조합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하고 배포하고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제 기업의 좀 선도적인 역할이 있으면은 건설 산업의 ESG가 마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조금씩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뭐 친환경 건축 기조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뭐 한 개 업체가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기계 사용에 있어서 좀 환경오염, 우리 기계가 연식에 따라서 환경오염 배출 물질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공사 현장에는 조금 좀 업데이트된 그리고 좀 최신 장비를 사용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 하나씩이라도 좀 바꿔가는 노력이 있다라면 산업의 확산이 되고 적용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ESG를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건설 산업은 사실은 아까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기 보다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 제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안전 문제라든지 불공정한 관행의 문제, 또 국민들의 어떤 산업을 보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ESG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계 내에서는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이런 어떤 현안적인 문제점들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건설 산업이 보다 더 ESG가 갖는 어떤 지금 이제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성격이라든지 관리 기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연장선에서 있었다면은 ESG는 분명 건설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안들과 연계돼서 ESG가 건설 산업 내에 있어서 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방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 어떤 실제 공급자인 건설 기업 또 수요자인 즉 건설 기업을 수요로 하는 부동산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투자자라든지 각 건설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이 ESG와 관련해서 건설 산업이 어떻게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마 접근 자체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적인 측면일 겁니다. 건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더 광역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부동산 시장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시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 상품이 시장에서 이제 수요로 해서 그 사업이 만들어져서 시공하는 단계들, 즉 우리는 생산 단계라고 하는데 건설 생산 단계에서의 영향들이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결과물에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명확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ESG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나 환경과 관련한 수요일 것 텐데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갖는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에너지업 쪽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의 그 용량이 지금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되면 늘어난 물량 자체가 전년 대비 45%, 올해는 한 90% 가까이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신재생에너지 시설로서 수요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에너지 쪽 시설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쪽에 있어서 많은 그 건설업체들이 벌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그 좀 더 확장시켜 보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상업용 오피스 빌딩 이쪽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신규는 물론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축 분야의 앞에 전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그 건축 관련된 어떤 환경적인 접근들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기존에 있는 그 시설물들 아까 그 박성구 박사님도 기존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겠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이 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는 이미 공급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그 개보수에 대한 요구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 공유 차원, 지역 커뮤니티 차원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이 아마 그런 기존 시설물에 있어서의 접근에서도 그 사업 접근, 리모델링이든 개보수든 많은 접근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그 ESG에 그 관련돼서 뭐 전체적인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건설업에는 충분히 영향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가치 얘기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성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상품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추구하는 부분들 가치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느냐 사회의 성장 이런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설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생활들을 이 주거 시설 내에서 생활 공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것들도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업에 분명히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장적인 측면만 아니라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아마 생산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규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앞에 건축에서도 얘기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런 어떤 환경적 요소, 뭐 특히나 이제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나 환경 경영과 관련된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만 보더라도 가치를 이렇게 그 경영의 가치들을 보면 가장 낮고 그 관심도도 낮은 곳에 환경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건설이고 이게 사실은 건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조차도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분명히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드러나고 감축 요건 뭐 아까 목표 관리제 얘기도 했고 또 어제 그 감축 목표안도 최종 확정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행되게 된다라면 사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규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규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그 박성구 박사님도 건설 산업의 어떤 특성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생산 주체
그것이 건설 기업이든 또 혹은 그것이 수요자든 어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거의 협력업체들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런 환경이라는 관리 요소, 뭐 아까 안전 이슈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 건설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잘못하는 거에 관련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범위들이 어떻게 산업 내에서 영향을 줄 거냐라는 것들은 사실 작게 보면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 내의 영향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까 많이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어떤 건설 사업,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그 해외 투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접근한다면 사실 그만큼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사실 그 방법은 사실 건설업, 지금 현재 건설업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건설업이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그런 것들에 대응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ESG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괴리가 분명히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건설업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많은 장애 요인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실 그 전에 건설 산업의 관행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건설도 그렇고 부동산 산업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즉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라는 식의 어떤 접근 자체로 산업이 발전돼 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수요자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 아까 그 기업을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다양한 그 요소들에 있어서 요구라는 것들을 수용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현재 여건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결국엔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개선, 구조적인 어떤 그 수요자들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인식 전환, 그것들의 어떤 기업부터 출발하는 제반, 그것이 단순히 기업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 제도적인 요인이 분명히 거기는 잘못이 많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제 박 박사님도 우려를 많이 하신다 보니 아직 건설 기업들은 사실 ESG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여건이나 사업 기회라든지 어떤 그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규제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접근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엔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그 건설 사업이라는 큰 차원, 더 나아가서 건설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가치,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이게 ESG가 하나하나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산업에 주는 메시지고 압력이다 라는 인식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나가고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산업 차원에서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